1인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들고 있는데 한동훈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누군지 관심이 되는데 위원장을 따로 뽑질 않았습니다. 7명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호선을 해서 한다는 거고, 어쨌든 이 윤리위원회 구성은 그때 윤리위원회가 지금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상원 변호사가 있었는데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윤리위가 새롭게 꾸려야 되는데 지금 그 꾸리는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얼마 전에 당무감사원이 이 당무감사 결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를 했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권고를 합니다. 이게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윤리위원회죠. 근데 중앙윤리위원회가 꾸려지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과도 나오죠.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가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윤리위원회로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김종혁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를 했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윤리위원회에 다 넘겼습니다. 그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제 받아서 결정을 하겠죠. 한동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근데 만약에 김종혁이 당원권 2년인데 한동훈에게 당원권 6개월만 해도 정지 6개월만 해도 지방선거에 못 나갑니다. 한동훈은 지금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구상이죠. 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그래서 국회로 진입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최소 6개월 당원권 정지만 돼도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8일 날 비전 발표를 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거 앞서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발표할 당 쇄신안 비전 설명회 이것도 인적 쇄신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8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명 안건을 이제 의결을 하는데 지금 이제 7명을 지명을 했고 그 전에 당 대표가 직접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좀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쳐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지명 안 한다. 그 대신 7명 윤리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정한다는 겁니다.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됐고 지금 한동훈 계획 쪽에서는 정적 천액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8일 날 비전 설명회 형식으로 발표하는 쇄신안 내용 수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정리는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리 안 하고 묻어놓고 좋은 게 좋다고 묻어놓고 가면은 지방선거 직전에 골마 터져가지고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지금 6개월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죠. 어떻게 윤리의 그 결정에 맡겨서라도 오늘 또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 의장직을 사퇴했다. 그래서 김도읍이 장동혁 대표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 김도읍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죠. 아마 그런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활동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나왔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의원은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도 하고 했었죠. 자, 그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독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지금 빨리 체제 정비가 필요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는지, 바로 베네수엘라 미군 군사작전으로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좌파 포퓰리즘 30년에 탄난 수교보고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망가졌나. 이제 내용은 다 진전된 내용은 아실 텐데, 군사작전으로 지금 구치소에 소감돼서 곧 이제 재판받죠. 이 베네수엘라가 20세기 중반까지 저도 다 기억을 합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죠. 1950년대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습니다. 세계 4위.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상위권이죠. 베네수엘라는 특히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 3천억 배럴을 바탕으로 외화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었다. 외화도. 지금 우리 환율 때문에 좀 난리죠. 이게 지금 한국 상황하고 제가 계속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통했다. 이 석유 부국. 수도 카라카스는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교육, 보건, 인프라와 중산층 비율도 두터워서 유럽 이민자들도 대거 몰려들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K컬처, K문화 얼마나 지금 누리고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때 베네수엘라가 20세기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차베스주의 열풍이 국가를 삼키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베네수엘라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가 바로 이 마두로죠. 1990년대 차베스 석방운동을 주도하면서 인연을 맺고 나서 마두로는 차베스 후광을 내세워서 정계에 입문해서 승승장구하다가 이 마두로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됐는데, 좌파 포퓰리즘 이것을 펼치고, 그리고 특히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해서 상권 분립을 완전히 형행화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자, 지금 상권 분립, 대한민국 상권 분립 계속 이렇게 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하든 이 최고형에 처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재판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면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이 상황도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한 겁니다. 좌파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망치는 그 결과를 베네수엘라가 보였고, 그리고 이 상권 장악, 이것은 그 독재로 가는 그 상황이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부터 계속 제2의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오늘날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됐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빨리빨리 정비를 해서 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김정은이 이 마두로 축출을 지켜보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막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존재감, 또 이재명이 오늘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시하느라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 핵무기 이런 거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국제적 사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석,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압송, 이거겠죠. 자, 과연 이재명은 저 상황에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 자세로 일관하기만 할 것인지 새로운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